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상태가 좋지 않은 미세먼지 구덩이 속에서 전해드립니다. XSFM과 바이닐이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1번째 시간입니다. 2017년 11월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XSFM의 UMC PD고요. 새로운 팟캐스트를 런칭한 안승준 군이 앉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딴 방송하니까. 이런 식으로 귀엽게 반응해 주시네요. 네. 홀홀 날아가봐. 네. 사실 뭐 오래전부터 UMC랑 같이 네. UMC가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난색을 다 까냐? 지가 알아서 하기로. 네. 사실 이제 살림 그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살림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맞아요. 뭘까를 계속 생각했을 때 네. 살림이다. 살림이었다. 네. 살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해볼까라는 상의를 많이 했었죠, UMC랑.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배우 봉태규 씨와 함께 또 살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배우 봉태규 씨와 함께 살림 얘기를 하자고 이제 만든 팟캐스트입니다. 봉태규 씨는 참 점잖은 사람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방송을 들어보니까.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네. 근데 가장 의외의 부분이었어요. 별로 연예인 기질이 없어 보인다. 또 새로 드라마도 이제 들어가시고 네,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는 살림이고 가족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나온 그 가정 대백과 사전을 읽으면서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뤄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짜요? 그 당시에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이제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 과정. 50화국 당시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사회라기보다 문화적인 거라고 아니면 얘기해야겠네요. 뭐 억압적인 문화라든가. 그렇죠. 뭐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그렇죠. 네.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 뭐 그런 추세긴 하는데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 스스로도. 네. 난색을 표했던 UMC의 말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팟캐스트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예. 이제 뮤지션과 배우가 모여서. 네네. 연기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네네. 살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태규 씨도 그 미대 입시를 준비하셨던 분인 거 알죠? 네.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나 빼고 다 미대 가봤어. 미대를 준비하시다가 네. 다치셔갖고 네. 잠깐 쉬시는 중에 캐스팅 돼갖고 그 논문을 찍으신 거예요. 미술이 뭐 농구예요? 부상당하면 못해? 아니 손을 다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술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저랑 엮여서 저랑 엮여 있습니다. 네. 안승준 군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를 검색해 보시고요. 네. 지금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청취자들의 인생 경험과 바이닐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 집어 콕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든 음악,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후기입니다. 익명이지만 무슨 얘기한 사람인지 요즘은 바로 소개해 주시죠. 후기를 할 때. 안녕하세요. 방파제에서 산책하다 추락한 어설픈 바보입니다. 네. 네네. 사연을 보내놓고 다시 읽어보니 식상하고 재미없어 당첨될 줄 몰랐는데 김상조 기술행정관님의 당첨 메일을 받게 돼 너무 기뻐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네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사연을 보내놓고 다시 읽어보시나 보더라고요.
보내기 전에 다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보내기 전에 다시 읽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가장 원칙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보내놓고 다시 읽어보고 재미없다. 그러면은, 읽지 말라고 다시 한번, 메일을. 예, 메일을 보내시든지. 죄송한데요. 예. 제 이름으로 된 이전 메일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최종적으로 보내기 직전에 읽어봤는데 재미없다. 보내지 말든가. 아무리 뻥 뚫린 메일이 주소라지만 다 보내면 되나, 이렇게? 다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뽑히셨어요? 예전에 네. 일기장 검사가 이제 사연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A4 한 장에 꽉 채웠다고 칩시다. 그렇게 대각선 선을 쫙 그어서 이 부분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만. 속독하는 방식이죠. 그게 속독하는 방식이 있는 오피셜한 거예요? 네, 그 기본이죠. 그래요? 대각선 방향으로 읽는. 예.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글을 그렇게 읽는다고 하죠. 그래요? 예. 유임 씨도 메일을 그렇게 읽는지 좀 궁금해서. 근데, 속독하는 아직까지는 방식이 제가 그런 거였구나. 완전히 익숙해지진 않은 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는 단락 구분이 옛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다. 패러그래프 형태가 다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그러네. 아니면 뭐, 그게 사연이다. 대각선을 그었는데 한쪽이 텅텅 비어 있죠? 이렇게. 예. 그렇죠. 단락을 끝까지 안 채우고. 보통 이제 사연 보내시는 분들 보면 뭐, 그때 그 비둘기는 하고 5줄 띄고. 그럴 수 있겠다. 또 저를 째려 보았습니다. 뭐랄까, 공간을. 예. 어떤. 글씨가 커지고. 공간을 활용하죠. 그리고 특히나 점점 더 유행이 되는 듯 하는데, 사연을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사진. 그때 찍었던.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부연 설명을 위한 구조도. 이런 것도 많이. 미대생이 많다 보니. 건축학과 학생도 있나봐요. 예. 평면도. 이런 것들도 같이 보니. 아주 속독이 불편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홀로그램도 막 띄우고. 보통은 짝짝짝 다 읽어봐요. 예. 그렇군요. 제 상처는 다행히 다 아무로 딱지가 됐습니다. 나땡키 바람막이는 현재 수선을 맡긴 상태입니다. 매장 직원분께서 훼손이심에 AS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고 저는 누더기가 돼도 괜찮으니 입을 수만 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탈 때나 입으려고요. 며칠 후 나땡키 코리아 CS에서 같은 색상의 원단이 없어서 다른 색 원단을 써야 하고 수선 방식도 덧댐이라 외출용으로는 못 입으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산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소비자 과실이니 수선비 10,000원도 추가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는 상관없으니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튼튼하게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나일론을 이렇게 좋아하고 집착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적으셨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2017년 현재까지도 나일론은 가장 견고한 섬유니까요. 누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뭔가 한국 나일론 진흥원에서요? 이게 뭐죠? 저희 아버지가 나일론을 수출하시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상, 네. 뭐, 고어텍스라든가. 요즘은 거미줄 원사도 있죠? 여튼. 일본에 보니까, 간츠에 나올 법한, 라텍스라고 하나요? 완전 고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이구.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안에만 있으면, 뭔가에 둘러싸인 따뜻함이, 보호되는 느낌이, 하여튼 어떤 이유를 설명해서 TV쇼에 나왔나 봐요. 그 사람의 삶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하루 안에 죽을 거예요. 땀 흘리다 탈수돼서. 땀이 나도 너무 좋다고 그런 어떤 일본의 그런 매니아가 있더라고요. 라텍스 뭐죠? 네, 하루 종일 이제 어떤 옷을 벗지 않았는데 땀을 계속 흘리고 살려면 필수 불가결한 성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혼자 사시더라고. 예. 한번 입어보세요. 라텍스 옷 같은 거 구해서. 지금 이제 이분께서 이제 라텍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나일론 매니아다. 생각보다 라텍스 같은 느낌의 옷 같은 건 구하기 쉬워요. 레자. 패션 아이템인데 사실상 고무와 비슷합니다. 나땡키에서, 아직 결과물이 도착하진 않았지만 나름 기대되네요. 나땡키에서 리해빌리테이션한 빈티지 ST 기능성 자켓을 가지게 되니까요. 이분, 참 이상한 분이에요. 뭐랄까. 상당히 타협도 빠르고. 왜냐면 마치 사연을 보낸 이유가 이것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의 어떤 손상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연을 보내놓고, 곧바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빈티지 스타일을 가지게 되어서 좋다. 네. 네.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네 그 팀에 있으면은 감독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선수다. 낙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통 친구들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네네. 속 좋은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마다 명칭은 달라지고 어디선 또 호구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CS 하는 데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이 제일 반갑죠. 아, 좋을 수도 있죠. CS 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네. 사실 이게 말이 CS지, 사실 지금 해주시는 그 방식은 저기 집 앞에 있는 상가의 수선집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상 이거 안 돼. 그냥 이거 있는 천으로 덧대야 되는데 이건데. 나땡키 코리아에서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 될 거라. 되게 특이한 걸 알아냈어요. 사실 이거 원래부터 그 큰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그 CS 센터에서 이 정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생활 정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한 번도 수선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양해를 내가 진짜 이렇게 됐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다른 천으로 덧대야 되는데 하면서 해주는지는 몰랐네요. 네. 네. 신기해요.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셈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UMC님, 안승준님, 김상조님, 그 밖에 XSFM 식구분들 항상 재밌는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네. 사진으로만 딱 봐도 10cm 이상이 찢어졌어요. 네. 예. 이 부분을 새로 덧댄다. 네. 괜찮아요. 요새 패션 브랜드에서, 그 스트리트 패션에서 되게 엄청나게 히트하고 있는 브랜드들 보면, 네네. 뭐 다 누덕누덕 하거든요. 예. 옛날에 88올림픽 때 입던 잠바 같은 거. 예. 오늘의 첫 곡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밴드 전기뱀장어의 음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기뱀장어의 보컬이신 황인경 씨의 솔로 프로젝트 싱글 앨범입니다. 까만 그림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황인경 씨의 까만 그림. 이 전기뱀장어 때도 그랬지만은, 네. 저는 이 황인경 씨의 목소리랑 이 음악 스타일이, 물론 뭐,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락 역사에서, 스트레이트한 기타팝이겠죠. 네. 네. 뭔가 이렇게, 저로 하여금 되게 감성적이 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레트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승준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은 요파 씨는 소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좀 새로운 표현. 그냥. 깜짝 놀랐네. 되게 힘을 줘서 말하는데 너무 진부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냥 내가 좋다는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예. 전기뱀장어도 활동을 하시지만 이제 솔로 프로젝트로 네. 매달 곡을 발표하고 매달 그 곡과 관련된 이야기로 콘서트를 진행한다. 네,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더라고요. 네, 12 Stories, 12 Concert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월간 장사죠. 보니까 이 네. 까만 그림이라는 싱글도 제일 잘하는 거를 그냥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참 어쨌든 요즘에 인디 뮤지션들, 그러니까 소속사가 큰 대형 소속사가 없는 뮤지션들은 정말 열심히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꾸준히 여전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게 2000년대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2010년대가. 2000년대에는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자급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은 누가 주겠지 뭐. 이 나라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음악은 음악이고 인생은 인생이고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요즘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다. 그렇죠. 네.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뭐 한계는 결국에 있어서 언제나 한계는 있어서 네. 또 어느 시점까지는 달릴 수 있으나 또 어디선가 또 벽을 만난 느낌이 분명 들긴 들 겁니다. 그렇죠. 좋아졌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건 뭐 물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황인경의 저는 이제 살짝 차대리가 메일 보내준 거 보고 노래 제목 보다가 까인 그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요새 섭외하다 많이 까여가지고나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네. 예. 요새 본인이 까이셔서 많이. 요새 많이 까입니다. 예. 황인경의 까만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죠? 감성적으로 만든 날 안승준 군의 표현이 뭘 뜻하냐면은
딱히 시니컬하지도 않고 밝은데 어딘가는 분명히 되게 어둡고 네, 비어있고. 네. 쓸쓸함이 있고. 따뜻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컨버전 되기 전에 이 음악의 원형은 그런지잖아요. 네네. 예, 아주 독특한 해석입니다. 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황인경 씨의 이 보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 11월 22일에 이 싱글 내놓고 첫 공연을 하시나 봐요. 네. 네, 동교동에서 있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트랙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닐로 가보십시오. 네, 바이닐의 디스크립션 보면은 이제 이 곡의 작업기 비슷하게 블로그 형식의 글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보람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안녕.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날 쓰시는 타입의 청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먼저 일어나 아침을 먹고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프리랜서라 생활이 궁핍하지만 아침은 늘 여유로운 편입니다. 가로 열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요. 가로 닫고. 네. 당일날 사연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둘 다 프리랜서. 약간 60% 정도는 미대생 기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뮤지션. 해야 할 일은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은 없었던 아침. 늦잠을 잔 남자친구가 제 방으로 건너와 다시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침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저와 남자친구는 책상과 침대에 앉아 지난밤 보았던 만화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하루.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둘이 이렇게 조곤조곤 만화책 얘기를 하는 삶.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02-2135-5745번이었습니다. 장르가 나왔습니다. 네, 장르가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 고발성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번호를 깠다라는 점에서. 이게 말이에요. 네. 문 못 여는 장르 오랜만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청취자들이 거의 전원 다 똥멍청이라 가끔 일깨워줘야 된다, 잊을만 하면. 라는 그렇죠. 취지에서 네네. 오랜만에 한번 네.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지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아니겠습니까? 그날따라 받고 싶어져요. 네. 간혹 프로젝트 견적 요청이 기관이나 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02로 시작하는 번호는 받는 편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무시하고 있죠. 한대선 발주 안 한다. 네. 남자친구와 대화를 멈추고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의 이현우 수사관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지방중앙검찰청 이현우 수사관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김보람 씨 되시죠? 네. 작년에 개인적으로 피고인으로 경찰서에 드나든 경험이 있어서인지 수사관, 검찰청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다시 작년에 겪은 스트레스가 남긴 트라우마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이유일 수 있죠. 저희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피의 및 혐의 사실을 캐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네. 물론 원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만. 네. 저는 단번에 전화기 너머 속 이현우 수사관의 목소리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렇겠죠. 트라우마 이렇게 해서 약간 동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지금 그 밑밥을 깐 거예요. 자기가 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네. 홀딱 넘어갔다. 홀딱 넘어갔다. 네, 지금 혼날까봐 미리 내가 사실은 그날따라 그게 트라우마 제압당했다. 그냥 좀 퉁명스럽고 네. 자기 어조를 죽이지 않는 고압적인 목소리, 중년의 목소리. 그러면 그냥 그게 경찰이려니 검찰이려니 하고 듣게 되긴 해요. 맞아요. 광주시에서 발생한 김기훈 차명 계좌 사건에 김보람 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 중입니다. 네? 수화기 너머로 작게나마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스피커폰으로 말하라고 손짓과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급하게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눈치챘는지 이현우 수사관은 저에게 옆에 누가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솔직하게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저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검사 수사관이면 저 검찰 사무실로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검찰이면. 네. 이 얘기는 뭐 어느 미디어에서 100번 1000번을 해도 사람들은 그냥 안 믿나 봐요. 그러니까 저 먼저 전화할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은총입니까? 뭐 왜 아니 자기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ATM기 물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거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내게만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연애를 하겠지. 근데 그건 연애할 때나 하고. 네.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남자친구 있다면서요. 확실히 연애하는 느낌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리주저리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사귀는 거고 지금 옆에 없다. 남자친구 있다면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공권력의 권위에 눌린 저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저랑 남자친구는 방을 같이 안 써요. 남자친구는 옆방에 있어요. 라고 저의 사생활을 모두 까발렸습니다. 공권력의 권위에 눌렸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싸웠어. 어제 설거지를 안 해놨더라고. 뭐 이런 말도 지금 할 것만 같은. 걔가 되게 착한 애인데 설거지 잘 안 한다고. 이 부분도 또 웃겨요. 이현우 주무관은 안심한 듯. 또 그 오빠를 안심은 하는군요, 이쪽도. 안심한 듯. 그러나 경계를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증거를 위한 녹취에 들어갈 거니까 허위 사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옆에 제3자가 개입이라는 말은 정말 아무 말 아닙니까? 뭐 옆에 있는 게 무슨 개입이며.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하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유난히 눈이 큰 남자친구는 큰 눈을 껌뻑이며 알겠다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네. 제발 저에게 쓸데없는 개인 정보 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눈이 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원래 여친이 보기에 남친은 눈을 깜빡하지 않고 껌뻑합니다. 그렇군요. 멍청해 보이거든요. 사귄 지 오래될수록.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깜빡과 껌뻑이 넘어가는 시기에 깜빡은 똑똑할 때. 그러니까. 껌뻑은 멍청이. 네. 수사관은 그 다음에 저에게 메모를 하라고 했고 그렇죠? 사건 번호와 자신의 소속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적고 싶어서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관은 저에게 김기훈이 만든 대포통장은 계좌를 동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관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제 계좌를 모두 관리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수사관님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여보세요. 김기훈 씨 사건은 그런 걸 다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개설한 계좌는 국세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김보람 씨는 못 봐요. 가끔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논리적인 척을 하다가 갑자기 초월. 이런 단어를. 자, 법은 포함하거나 제외시킬 뿐 초월하기 힘듭니다. 초월은 심만히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하고 순간이나마 똑똑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한 저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 수사관님은 실제 제 계좌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절대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가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거기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죠. 네네. 가 아니라 가 들어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네. 지금 막 이래야 되는데. 수사관님? 수사관님은 대충 얼마 있는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세청 측과 함께 대조하려고 해요. 김보람 씨가 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두 곳의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가 남아있지만 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런 멍청이들이 이제 김보람 씨 같은 이런 분들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뭘까요? 가난입니다. In poverty we trust. 가난하다고 해서 스팸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면 스팸을 몰라도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안 당해. 보이스 피싱을 모르겠는가? 우리도 당하고 싶다. 네. 하지만 가난해서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그럼요. 두 점을 치는 소리. 안 들어도 돼. 네. 가난한 사랑의 노래 네. 카테고리죠. 네. 저는 모두 합해서 30만 원도 되지 않고 카드비가 빠져나가면 그마저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 담백합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은 적금이나 청약통장 그런 것도 없으세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김보람 씨. 이게 매뉴얼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게요. 끝에 이름 불러주는 거. 되게 또박또박 불렀을 것 같아요. 네. 김보람 씨. 저는 갑자기 저에게 청약통장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쳐요. 저 있어요. 청약통장 있어요. 거기 대략 얼마 들어있죠? 12만 원이요. 뭘 청약한 겁니까? 사람 집 아니라 캣타워를 청약해도 호텔. 그런 건 예약이라고 하겠죠, 그냥? 호텔스 그렇죠. 땡바인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나 봐요. 반려동물 호텔 예약 통장 12만 원. 요즘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페텔이요. 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수사관님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내 노동의 대가가 사라졌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수사관님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습니다. 김보람 씨. 마이너스 통장, CMS, 청약 통장 이런 거 다 없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아까 청약 통장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30만 원 제외하고 청약 통장 따로 12만 원입니까? 아니요. 그거 다 3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김보람 씨 통장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아니구나. 거짓말 많이 나왔구나.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또 연락드리겠다. 유일하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네. 또 연락드리겠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와 저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저희는 직감했습니다. 이 놀랍게 느린 속도. 놀랍게 멍청한 커플이요. 직감했습니다. 피싱이구나. 왜 그전까지는 몰랐을까요? 저희의 질문도 그겁니다. 네. 네. 저희는 확인 절차를 위해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피싱 번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지금 단어가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이죠? 그렇겠죠. 네. 네. 블로그를 찾아보니 10일, 11일 근처로 비슷한 수법의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많더군요. 한 블로거께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별일 없겠죠? 친구한테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잖아요. 흐흑. 그거는 돈 없을 때 얘기고요. 네, 돈 꺼달라고 할 때. 나 20만 원밖에 없다. 통장에 얼마밖에 없다. 네. 저는 문장을 읽고 일말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맨날 통장에 30만 원 있다고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뭐 전도 아니에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네. 남자친구와 저는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둘이 들어도 피싱 하나 못 막았다며 자책했습니다. 네. 이현우 수사관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한 번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병우요? 저는 공권력의 권위에 눌려 청약통장의 액수까지 다 밝혔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그게 검사든 대통령이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결국 권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제법 지금까지 보기보다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의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게 똑똑한 분이 라는 말. 네. 검색해보니 이런 수법은 상대가 사기칠 만한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하네요. 또 그런 건 또 검색을 해야 알아요. 네. 제 친구가 앞으로 이제 너한테 전화 걸 일 없겠다고 하네요. 돈이 너무 없어서 엑셀에 표시해뒀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의 지금 하드디스크의 스프레드시트에는 김보람 거지 이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거라고만 써있겠죠. 바쁘거든요. 네. 걔 돈 없으니까 괜히 전화해서 힘 빼지 말라고. 청약 포함 30. 남자친구는 대학 나와도 맨날 책 읽고 그래도 다 소용없다며 기운 빠지니까 밥이나 먹자고 해서 저희는 아침부터 오리불고기를 구워 깻잎쌈에 배불리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죠. 항상 큰일이 생기면 이런 분들은 곧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심도 없는 메뉴를 그렇게 밝혀요. 뭐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정말 패턴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잠깐 고개를 들고서 그래도 쌈채소가 뭔지는 안 적었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깻잎이었어요. 적어놨어. 오리와 깻잎. 고기와 쌈이 아니라 자세합니다. 뭐랄까 채소가 사실 비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3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있었으면 케일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동네 마트 가면은 치커리라든지 했을 텐데 깻잎을 세일 많이 해요. 맞아요. 깻잎은 다른 쌈채소에 비해 생산량이 많거든요, 늘. 유형 요즘 비염은 괜찮으세요? 안 괜찮습니다. 네. 매번 환절기에는 코가 막힌 유형 목소리에 위안을 얻곤 했는데 저도 김보람 씨 이런 사연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이번 환절기에 너무 코가 막혀 없는 살림에 알렉스 2통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없었어요. 뭐야, 그러면 이제 전 재산이 19만 원 남아 있으시겠어요? 알렉스 안 샀으면 12만 원 더 있었을 텐데. 정가가 하셨군요. 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김보람 드림. 네. 김보람 씨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요? 곧바로 알아채면은, 보이스피싱 알아채면, 됐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좀 이상했냐고. 바로 고객 정보 수집, 고객 CS 만족도 수집 피드백을 네. 요구한다고 되게 공손한 말투로. 그죠. 어디 부분은 실감났다. 그런 것도 적어놓고. 예.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렇게 항상 이런 보이스피싱이 참 웃기잖아요. 그 녹취록도 웃기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 장난치면 그쪽도 막 장난으로 받아서 막 깔깔대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끊는데. 친해지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소비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로 지금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어서 네. 크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사실 엄청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약자들을 골라서 물론 김보람 씨 같이 멍청한 분도 계시지만 약자는 하긴 가난하니까요. 네. 그 행동대장급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여기서 이제 노동을 하시게 되신 콜센터에서 하시게 되신 분들도 다단계 업체에 꿰어 들어갔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런 업체로 인해서 강제로 빚을 지게 됐다거나 이런 젊은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죠.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한국어에 갓 익숙해진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노동자. 예, 이런 분들도 다수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 한 사람 신고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강단이 있으신 분이면 너네 영감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 큰 조직을 꿰어내는 시간을 끌고 네, 이래 보는 건 어떨까? 남자친구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출동을 하고 그렇죠. 오랫동안 통화해서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도록. 네. 김보람 씨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마음 먹었어요. 이 장르의 사연은 가끔 내보내야겠다. 우리가 공익성을 더하기 위해서. 잊을만 하면. 네. 우리 점점 진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당해요. 계속 사연은 보내요, 사람들이. 난 당했다고 이러면서. 예. 김원환 씨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바인일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저는 UMC PD고요. 팟캐스트를 2개나 진행하는 안승준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수가 같아졌네요. 그러네요. 네. 오디오북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죽는 맛을 경험해보세요. 네. 서호익 씨의 사연이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조님, 유엠씨님, 안승준님. 저는 부산에 사는 서호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행 가서 사연을 한번 보냈다가 탈락되고 한동안 듣기만 하다가 실명을 까고 또 한번 도전해봅니다. 네. 그 사연이 소개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대강 20년쯤 된 사연 같네요. 시작부터 독특합니다. 저는 편도선이 매우 커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상대적으로 편도선이 클 수 있는가? 네. 제가 알기로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뭔가 워너브라더스 만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편도선하고는 다르긴 하겠구나. 저도 혀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혀는 클 수 있죠. 상대적으로? 네. 왜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혀 길이 재기, 혀 길이 배틀. 예. 근데 편도선 크기 배틀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혀가 더 커서 이렇게 뭐 잘 때 더 뭐랄까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뭐 무호흡증 뭐 이런 거 지식의 위험이 있고 무호흡증과 관련해서 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호흡증이 의심이 돼서 근데 뭐 혀의 크기도 언급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알았죠. 혀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다 다를 수 있구나. 그렇죠. 하긴 이거라고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편도선이 매우 커서 어려서부터 환절기가 되거나 피곤하기만 하면 항상 편도선이 붓고 40도가 넘는 열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절개를 하는 수술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저는 그냥 너무 자주 붓고 이러면은 좀 잘라버리는. 네. 저는 흡연을 시작하고 나서 깔끔하게 나았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나은 거 맞아요? 아니면 그냥 얼얼한 거 아닙니까, 항상? 민간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식이죠. 그렇죠. 서로 상관없는 일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연결성을 느낀다. 저는 아무튼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언제나 환절기만 되면은 편도선염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네. 대신 다른 중환병을 더 많이 가지게 됐지만요. 한번 부으면 목구멍이 거의 막혀서 호흡이 힘들어질 정도였고 당연히 뭘 먹는 것도 힘들었었죠. 이게 네. 제일 고역입니다. 원래 편도선염 있으면은 네네. 아무것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찰을 하던 의사분들은 편도선이 너무 크다고 수술을 받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권했지만 부모님은 어릴 때는 될 수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시며 그냥 놔두셨고 네. 저는 1년에 적게는 5-5번, 많게는 10번 이상 어이고 편도선이 붓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기가 쇠하죠. 힘들죠. 네. 그러다가 중3 겨울방학에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계절이 변할 때마다 항상 아프면 학업에 지장이 많아질 것 같다며 부모님께서는 수술을 하자 하셨고 저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수술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참 중3에서 고등학생 올라갈 때 이런 류의 어떤 판단들을 많이 하죠. 이제부터 이제 빡센 삶이 남아있으니 뭘 지금 하자. 보약 더 네,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아버지께서는 보건 관련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셨는데 덕분에 의사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그 상태 아닙니까? 네. 이때 빠질 수 있는 정치 성향을 아나키즘이다. 이렇게 중의적이죠? 그 중에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회복이 더디다든가 마취 실수로 인한 사고 등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편도선 수술을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를 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전신 마취는 가급적 피하죠? 참고로 편도선 수술은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고 한다더군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방식을 많이 바꿨겠지만 당시 부분 마취를 받고 정신은 말짱했던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수술은 대강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년 전쯤의 방식이겠죠. 네. 1. 올가미 같은 도구를 목에 집어넣고 올가미요? 2. 그걸 편도선에 건 후에 네. 이거 내 원더우먼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카우보이 아닙니까? 그냥 진실의 올가미 이런 걸 편도선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거짓말을 해봐. 3. 그걸 잡아당깁니다. 매우 네. 강하게. 4. 그렇게 잡아당기다 보면 편도선이 뜯어집니다. 네? 이게 200년 전 아닙니까? 이거 왠지 그 수술법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그 의사가 아닌 이발사들이 수술을 하던 그런 중세 시절에 2만 년 전 아닙니까? 그렇게 자른 편도선은 항아리에 넣고 시신의 옆에 같이 묻는다. 그럼 이건 저 시술이 아니라 사형이죠?
당신은 편도선염에 걸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후세에 남겨야 된다. 편도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근데 그럼 이거는 큰 형벌을 형벌이죠, 형벌. 네. 교수형을 목을 졸라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목을 뜯어서 시행하는 것 같은 방식이었는데 정확합니다. 와. 제가 제 눈으로 목 안을 볼 수가 없으니 세세한 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도구의 모양이라든가 목에서 느껴지는 감촉이랄까요? 그런 걸로 느껴지는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사실과. 그 입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막 상상으로 사실은 이미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하는 네.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사실하고 다를 수는 있죠. 치과와 이비인후과 수술 그 부분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 정반대거나 그쵸.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요. 예. 사실은 나는 그냥 누가 돼지 코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코를 열고 뼈를 재조립하고 돼지코 한 줄 알았어요? 네, 돼지코를 1시간이나 해. 이러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코뼈를 재조립하고 있었다. 내 코를 계속 돼지코 하고 있으면 나 되게 귀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절개가 돼 있었다. 지금 아래쪽에 사진 안 페이스 찍어줬으면 좋겠다. 네. 수술날이 오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괄호, 목 수술을 하는데 왜 홀딱 벗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균 문제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괄호. 침대로 운반될 때도 수술실 앞에서 목 안에 무언가를 뿌리고, 괄호. 아마 마취제였겠죠. 괄호. 대기할 때까지만 해도 별 긴장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집도를 하는 선생님을 보고 좀 긴장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년 여성이던 그 선생님은 짜증을 풀풀 내고 있으셨고 네. 성질도 보통이 아니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수술이 시작되고 왼쪽 부분을 떼어낼 때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집도의 선생님이 옆에서 보조를 하던 분께 이게 그 수술의 기억 중에 가장 크게 들리는 단어죠. 맞아요. 석션 빨리 안 해! 라고 소리를 지르시거나 저에게 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을 빼면 압박감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아픈 것까지는 아니고 당겨서 떼어낼 때도 당기고 있구나. 좀 아프다. 이제 떨어졌나 보다. 하는 정도만 느껴져서 이 정도면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 부분을 떼어낼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편도선에 올가미를 걸 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네. 왼쪽에 걸 때와는 다르게 도구의 감촉과 그것이 편도선에 걸리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왼쪽 할 때랑은 왜 느낌이 다르지? 라고 생각한 순간 올가미가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통증이 오더군요. 정말 꽥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벌리기 위한 도구를 입에 문 상태이고 혀는 다른 도구로 꽉 눌려져 있으니 꺽꺽 하는 소리밖에 낼 수가 없더군요. 제가 제 자신임을 인지한 후로 제가 보기엔 이건 태어난 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제 거울 효과 이유인 거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인지하는 그 자크라칸에 따르면 네. 거울 단계 이후로 네. 네. 아직 나는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 네. 차에도 치워보고 2m 높이의 담장을 넘다가 발이 걸려서 가슴으로도 떨어져서 호흡이 안 되고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걸 실제로 겪어보기도 하고 떨어지는 식칼이 팔에 박혀서 5cm 정도의 상처가 났을 때도 통증으로 인해 운 적은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랬겠네요. 눌려져 지금 마취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눌려져 있었지만 힘이 들어가니 혀도 올라가고 몸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집도를 하시던 그 의사 선생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커녕 야, 혀 똑바로 안 눌러! 힘주지 말고 가만히 사! 라고 보조하는 분과 제게 화를 내시더군요. 네. 야, 인간적으로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힘 안 줄 수 있겠냐? 그쵸. 라는 제 절규는 고정된 입과 혀로 인해 꺽꺽 정도로밖엔 표현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제가 저항을 하면 의사는 또 화를 내고 혀로 인해 방해받은 수술은 지연되고 고통은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럴 때 막 힘 빼, 이런 말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막 당황스럽잖아요. 힘을 어떻게 뺍니까, 사실 이럴 때.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또 윽박 지르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힘 빼봐야지 하는 순간 혼절하기도 합니다. 네.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건가. 차라리 수술을 받지 말걸. 나는 왜 아픈 것 때문에 혼나고 있는 건가. 억울하다. 등등의 생각만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눈물만 펑펑 나고 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이 끝나고 오른쪽 편도선도 뜯어내버린 후 집도를 한 의사는 야! 마무리 네가 알아서 해! 음살 더럽게 심하네! 라고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고통과 서러움으로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포조를 하던 의사는 레이저로 봉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목을 타고 코로 들어오고 살을 태울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움찔움찔하고 있으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의사가 의아한 듯 말하더군요. 이거 느껴져요? 그러면서 말을 해보라는 듯 혀를 누르고 있던 것을 치워주더군요. 저는 울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 의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마취가 안 된... 네, 그렇습니다. 마취는 왼쪽 편도선에만 된 상태고 오른쪽은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승준 군의 예상이 맞았네요. 그러게요.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생사를 올가미를 걸어서 뜯어내버렸으니 그 고통이 엄청날 수밖에요. 그 의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제게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참아요. 좀 더 참아요. 그리고는 추가적인 마취 없이 봉합이 덜 된 상처를 빠르게 태워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편도선 수술 후 당연히도 더 이상 편도선이 부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대신 인후염이 생기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게 편도선이 부을 때만큼의 고통은 아니다라는 정도일까요? 네. 그리고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인지 수술 중 제가 저항을 해서인지 목의 오른쪽은 조금만 건조해도 이물감과 뭔가 틱틱 튕기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을 주곤 합니다. 정말 신경 쓰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버지의 쓸모없는 자팍 덕분에 마취 없이 편도선을 떼어낸 사연입니다. 네. 저를 좋게 만든 건 아버지일까요? 마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사일까요? 수술 중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집도의일까요?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 건강 조심하십시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서호익 씨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의료사고로 의료사고 장르. 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증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의료사고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밝힐 수가 없다. 혹은 힘들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일방성 때문에 이제 그 의사들도 더 오히려 여론의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잘못한 게 없어도 계속 잘못한다 우기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서로 안 좋죠. 그 옛날 병원들은 이런 게 참 안 됐어요. 하나의 중요한 절차 있죠. 요즘 병원 가면 다 해주는. 네. 아프거나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손 들어라. 무슨 소리를 내라. 그렇죠. 그걸 옛날의 병원들은 안 알려줬어요. 근데 저희 사연에도 종종 오지만 손을 들었더니 그래요? 아파요? 하면서 손 잡아줘. 여기서 똑같이 말하죠. 좀 더 참아요. 그리고 좋은 병원은 손을 잡아주고 좀 불친절한 경우에는 대꾸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치과 치료 받을 일이 좀 있어서 가면은 이제 그거 꼭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손을 들어라. 핸드 사인을 정해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야구같이 도루 수신호처럼 되게 이렇게 막 하자는 거예요. 그냥 들면 잡아줄 테니까. 손가락 하나를 하면은 일만큼 아프고 이만큼 아프고 더 이상 못 참겠으면 이런 것까지 좀 정확하게 정해놓는 편인가 보군요. 네. 서호익 씨 이제 어른이시니까. 네. 언제 한 번 더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때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네요? 이런 말. 핀셋이. 손? 20년 전의 솜. 이건 안 썩는구나. 이러면서. 20년 전에 가위. 메스. 예. 그동안 어떻게 막 소화를 돕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바람막이, 나일론 추종자처럼. 나일론, 안 썩네? 나일론 원사 같은 것이. 근데 이런 거 진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계속, 그때 기억으로 아주 나쁜 해프닝으로. 네. 끝났으면 다행인데, 뭔가 계속 조금씩 아프고, 조금 이물감 느껴지고 이러면은 맞아요. 계속해서 불쾌하고 계속해서 억울하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서호익 씨 부디 동네에 친한 이비인후과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예, 오늘의 두 번째 노래를 듣고 오죠. 이제 자야겠어 감기야 누워있고 네,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홍갑.
홍갑의 감기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홍갑이라는 싱어송라이터는 사실 2011년, 2013년에 1, 2집을 냈을 때만 해도 되게 활발하게 왜냐면 상당히 평단에서 찬사를 받았거든요. 네. 안 그럴 수 없는 보컬이죠. 그렇죠. 너무나 그 시그니처도 강하고 이 가사의 어떤 소박하면서도 하여튼 묘한 지점이 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좀 앨범 활동이 뜸하다가 작년부터 싱글을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딱히 꼭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홍감만의 정서가 있고, 홍감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모르셨던 분들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정말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네. 이 곡에서 보시면요. 이 곡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던 근거는 뭐 가사도 있고 보컬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BPM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느린 BPM은 너무도 어정쩡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흔한 BPM이 아니긴 해요. 어떤 곡에도 어떤 분위기에도 이런 BPM 못 씁니다. 이게 늘어지기에는 그렇게 안 느린데 다른 뭘 하기에도 느려요. 이분이 그리고 또 예. 세션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기타 하나를 들고 소박하게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화려한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런 반전들이나 그런 어떤 완벽하게 계산된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만든 음악인 맞아요. 건 네. 되게 분명하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BPM은 추울 때 외로운 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이상 별로 쓸데가 없다. 그리고 이 BPM에서 네. UMC 말 맞다는 이 BPM에서 마지막 사비 그 이후로 그 사비의 형태도 지금 약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사라질 것 같은데 막판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정말 홍감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거야말로 정말 감성이 온몸을 휘감는 트랙이었습니다. 네. 예. 자취방에 혼자 산지 2달 됐는데 감기 걸렸을 때에 예.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네. 홍갑의 감기 2017년 11월의 싱글. 네. 바이닐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강석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 이북의 한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디 있겠죠, 뭐. 예, 도시가 한둘이어야지. 남양주, 미금, 동두천, 포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요파시에는 채택이 되지 않은 건지 사연이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네. 저는 정록색약입니다. 아, 최초입니다. 네. 색각 이상이라고도 하지요. 알게 된 시기는 아직 국민학교였던 5학년 때였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쯤에 이제 뭐 신체 검사를 하면서 네. 제 기억에도 색약 검사를 처음 본 게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신체 검사 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흔하지 않았던 건지 꽤나 심각한 듯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베테랑이 아니란 소리죠. 많이 만나보면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부모님께도 따로 말씀드리셨는지 집에 가서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뭔가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서울의 색약치료로 유명한 한의원에 가게 되었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 이게 가만있어 보자. 이게 질병입니까? 그거부터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질병은 아니죠. 네. 네. 이건 그냥 특성 아닙니까?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저희도 뭐 정확하게 네, 아는 분야가 모르니까요. 아니라서 한동안 얼굴과 머리에 20개가 넘는 침을 꽂은 채 환공포증에 걸릴 것 같은 맞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동그라미로 가득한 그림을 보여주고 숫자가 뭐가 보이냐고 시키죠. 같은 이상한 숫자와 그림을 보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주로 이제 그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뭐 네. 그런 류의 환상특급 같은 류의 드라마에서 어디 가서 이제 외계인에 대항하는 어떤 지구를 지켜라. 훈련을 받을 때 하는 일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상합니다. 유전적인 거라 형과 함께 치료를 받았는데 집중력이 좋은 형과는 다르게 매우 산만했던 저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형은 효과를 봤다는 소린가요? 그러게요. 전혀
좀 금시초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침을 많이 꽂고 있는 거는 그 유명한 공포영화 있죠? 이블 데드 시리즈라고 보면 그런 그렇죠. 주인공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 누워 자기 힘든 캐릭터죠. 네. 사실 색약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신호등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고 단풍이야 많이 있으면 이쁘니까요. 허허. 그렇죠. 네. 당시 디자인 전공이라 색채 시험 때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요. 결국 미대생으로. 이 색약 장르인 줄 알았는데 이 색약 장르는 미대 장르의 하위 폴더에. 폴더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색약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좀 헷갈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생맹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요즘은 생맹이라고 부르지 않을걸요? 색약이라고 부르지.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좋게 됨이 시작되었던 건 교수님의 너는 네가 디자인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하고 자퇴 후 하고 싶었던 순수미술을 하기 위해 편입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놀라운 교수죠. 네. 예. 그냥 물어본 거 아닐까요? 자신감을 북돋아 주려고. 아니야, 넌 있어. 있거든? 혹시 근데 너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뭐 약간 이런. 내가 보기엔 소질이 대단한데? 이렇게 대답해 주려고 했더니. 자신감을 가져.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자퇴. 예. 그런 건 아닐런지. 물론 아니겠죠. 아니었으니까. 이런 교수가 있군요. 학부 때에는 색감이 참 독특하다라는 말이 왠지 컴플렉스가 되었고 색을 계산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색약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방법의 셀렉션을 강구해 보셨던 거군요. 인위적이겠죠.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수백 가지의 색을 만드는데 계산을 해서 색을 만들어 바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모든 작업에서 초록색을 아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진데요? 사실은 초록색을 찾으려 다른 색 물감을 20번 정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초록색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이지만요. 자연스럽게 개발된 거군요, 이 습관은. 네. 예. 그리고는 누드도 빨갛게, 인물도 붉게, 배경도 붉게, 원래 붉은색을 좋아하긴 했지만 점점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더 빨갛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가장 빨강색다운 빨강을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학부 생활을 붉게 마무리하고 1년의 방황 끝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듣느니 참 새롭긴 한데 네. 결론은 개진부에 나는 미대 대학원에 갔다. 네. 나는 열혈 청취자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한다. 미대생과 공부 노동자를 동시에 하고 있다. 네. 학부 때랑은 다른 학교였기에 색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고 미술 관련 연구소에 조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공공미술 같은 것의 시안을 만들고 시공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 크게 문제없이 하루하루 일상을 지내고 있을 때 생밍아웃을 하게 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 생밍아웃. 바로 청동상을 의뢰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동색은 지금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며 살다 보면 우리도 다른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 많아요. 네. 청동색을 실제로 느껴보지 못하고 언어만 남아있는 기표만 남아있는 개념인 거죠. 네. 우리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는 우리도 청동색이 정확히 뭔지 표현해보라 그러면 실패할걸요? 그렇겠죠. 예. 네. 기본 작업을 마치고 이제 시안에 청동색만 입히면 되는데 오후 일과를 청동색을 만드는데 다 쓰고 나서도 안 돼서 또 성의 있게 끙끙 대셨어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사실 색약이라서 색 구분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자 주변 분들이 라는 탄식과 함께 마무리를 선배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교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뭐 이후로는 가끔 시각 디자인 일을 하게 될 때 말고는 크게 좋게 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별일 없네요. 최근에는 회색과 하늘색, 분홍색도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색약
또 이제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을 점점 수도? 흐려지는 개념인가 보네요. 점점 시야에서 채도가 낮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아직은 원색은 잘 본답니다. 와이프와 가끔 쇼핑을 할 때 색을 잘 봐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네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패션에 대한 감이 다른 사람과 이제 의견을 맞추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네. 색의 조합보다는 패턴의 조합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걸 봐서 맞아 들어가면 색은 두 번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물론 뭐 패션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꼭 색깔로 판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패턴이 부조화는 피해야 한다. 그렇죠. 예, 패턴의 부조화만 피해도 일단 멍청이처럼 보이진 않는다. 예. 안에도 땡땡을 입었는데 겉옷도 땡땡을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 환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환공포자를 물리치는 코디네이션이 될 것이다. 네. 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색약 따위는 시시해서 채택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사연이 없길래 한번 올려봅니다. 없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뭐 저희가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몇 퍼센트인지.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보통은 이제 남성은 5%, 여성은 0.5% 정도가 그러게요.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성별의 차이가 있는 네. 현상이네요. 5%면 이제 20명에 1명 꼴인 거죠. 네. 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글 쓰는 솜씨가 없는지라 글에 두서가 없네요. 중간에 손님 받느라 짧은 글 쓰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아, 이제 대학원에서 도망 나오셨군요. 네. 네. 이런 거지 같은 걸 읽어주셔서 갑자기 또박또박 잘 쓰시다가 갑자기 거지 같은 글이라고 본인을 폄하해 주셨습니다. 네. 날씨 많이 추워졌네요. XSFM의 모든 식구들 건강하시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도 제목까지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강석호 씨는요. 네. 가을의 단풍이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콤비네이션이 다르겠네요. 저는 빨강머리 앤처럼 이야기할 수 있죠. 낭만적입니다. 네. 본인이 뭐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강석호 씨는 저희가 못 즐기는 색깔 많이 즐겨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이렇게 상당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본인만의 색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렇죠. 했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그 예술가로서 그 중요한 시기를 네. 혹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시절이 있었다. 순수미술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은 미술과 상관없는 후구지책을 현명하게 찾으신 것 같지만 예, 그쪽이 더 낫고 점점 지혜로워진다. 예, 최고네 이 사람. 아주 매력 있어요. 예. 강석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최초의 색약 사연이었으나 네. 사실은 미대 사연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도 잠깐 이제 녹음하다가 궁금해했는데 생명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색약은 약간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아, 그렇군요.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참 뭐 이렇게 대학의 연구 이런 시설 같은 데서 유전자 요법을 이용한 치료법 연구 중 뭐 이런 정도라고. 예. 다만 요런 얘기가 있네요. 속속들이 이제 스마트폰 OS에서 색각 이상자를 위한 색보정 기능을 추가를 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면 어차피 사진을 보거나 천연색을 감상할 때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그렇겠죠. 이해하는 코드가 잡혀 있으니까. 다만 몇 가지. 게임할 때 전장과 적을 구분할 때. 예, 그때는 그게 코드이다 보니까 게임 디자이너가 표현해 놓은 색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할 때는. 네네. 네. 그런 것도 이미 개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쓸모있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1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여기까지였고요. 그 어떤 본인의 삶에 관한 문제가 좋으니까 우리와 그냥 얘기를 나눠주시면 네. 제가 한 가지 보장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의 이제 지난 5년간의 우리 회사의 중요한 터전이자 업적이기도 한데요. 네. 같이 얘기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후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 지난주에 방파제에서 나텐키 바람막이 찢어먹으신 분의 네. 사연을 듣고 이분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을 탓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어떤 다른 분이 나도 거기 자주 간다. 물 해먹으러. 그러면서 스트리트뷰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네. 여기는 보통 오버하지 않는 이상 넘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매우 평평하고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분 바람 불어서 넘어지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였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어디 그 난간에 센 척을 한 것 같다. 거짓말까지도 잡아내는군요. 한국당 까는 것이 트렌드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삶을 이해할 사람을 구해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외로워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허언을 하면은 다 잡히기 마련이다. 외로움까지는 해결해 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2번째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어김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승준과 유엠씨였습니다.